안녕, 나는 스토리캣이라고 해. 이 채널에서는 해외 네티즌들의 실제 경험담들을 주제별로 소개할 예정이야. 이번엔 혹시나 해서 했던 행동이 신의 한 수였을 때의 썰들을 모아봤어. 친구 얘기를 듣듯이 편하게 들어줬으면 해. 그럼 시작할게. 첫 번째 이야기. 내가 20살 때 주유소에서 일했었어. 그때 미국 법이 바뀌어서 40세 이하 손님은 담배를 사려면 신분증을 보여야 했지. 나 혼자 일하고 있을 때 한 여성이 와서 담배를 주문했어. 그녀는 대략 45살 정도로 보였기 때문에 신분증을 물어보진 않았지. 그런데 어쩐지 그녀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그래서 돈을 받기 전에 제가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요? 미안해요. 충분한 나이시겠지만 법이 최근에 바뀌어서요. 라고 말했어. 그녀는 나를 보고 물어봐줘서 다행이에요 하면서 그녀 신분증을 보여줬어. 그녀는 사실 고객으로 위장한 검사관이었어. 만약 내가 그녀에게 신분증을 물어보지 않았다면 나는 체포되고 벌금을 내야 했을 거야. 그날 나는 내 직감을 믿어야 한다는 걸 배웠어. 그리고 사람들 나이 맞추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 그녀는 사실 35살이었대. 두 번째 이야기. 나는 5년 된 스바루 차를 12,000달러에 구매했어. 그때 주행거리는 75,000마일이었고, 그때 세일즈맨이 엔진 수리를 커버하는 2,500달러의 워런티 구매를 제안했어. 보증은 3년이고 36,000마일인데, 아무리 엔진 보증이라고 해도 좀 비싼 것 같아서, 보통은 안 사겠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그냥 사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한 달이 지나 750마일 후에 기름을 갈았더니 엔진에 기름이 새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자동차에 대해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기름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 들어간 것 같아. 결국엔 엔진과 터보가 완전히 망가졌어. 딜러는 차를 3주 동안 보관했고 보증회사에서 사람을 보내 차를 점검하게 했어. 최종적으로 대체 엔진과 터보 그리고 다른 영향받은 부품들에 대한 깡수리비가 거의 10,000달러였어. 하지만 새로운 부품들에도 워런티가 적용됐고 차는 새 것처럼 됐어. 나중에 그 차의 이전 주인이 5명이나 있었다는 걸 알게 됐지. 하지만 어떤 사고나 심각한 수리 이력은 찾을 수 없었어. 이것이 워런티를 구매해서 내게 이득이 된 유일한 순간이었어. 세 번째 이야기. 예전에 내가 한 레스토랑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을 때였어. 그날 진짜 바빴기 때문에 산처럼 쌓여있는 딘섬들을 내어갈 서버들을 체크하고 있었어. 주문서를 다시 봤는데 거기 두부튀김은 땅콩 빼주세요라고 적혀 있는 거야. 이걸 아까 봤던 것 같아서 내가 일단 땅콩 가니쉬는 생략했어. 다른 서버가 그 음식을 가져가려고 했을 때 잠깐 기다리라고 말하고 그 테이블 주문을 받았던 원래 서버를 찾아오라고 부탁했어.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는 조금 퉁명스러웠지만 그래도 원래 서버를 데려왔어. 그 서버가 돌아왔을 때 손님이 빼달라는 이유가 땅콩을 안 좋아해서인지 아니면 알러지가 있어서인지 물어봤지. 그 서버는 손님이 당연히 땅콩 알러지가 있어서 주문서에 땅콩 빼주세요라고 적었다고 짜증을 내며 답하더라고. 그가 나에게 뭔가 말하려고 했을 때 나는 그의 말을 막고 그 튀김두부가 땅콩 기름으로 튀겨졌다는 것을 알려주었어. 그때 주방장이 내 뒤에 서 있는 걸 발견했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였어. 그 서버는 우리가 오직 땅콩 기름만을 사용한다는 것을 몰랐어. 아시아 퓨전 스타일의 고급 레스토랑이었거든. 주방장은 그 음식을 내가려고 했던 서버에게 엄청 화를 내었어. 그 음식을 내보냈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됐을걸? 네 번째 이야기. 내 인생에서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지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16살 때 있던 파티야. 동네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농촌 마을에서 했거든. 다들 누군가의 부모님이 헛간에서 파티를 즐기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나는 우리의 담당 운전사가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는 것을 몰랐고, 심지어 갈 때 그녀가 취했다는 걸 전혀 몰랐어. 나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들과 함께 돌아가고 싶지 않았었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엄마에게 혼이 나는 쪽을 택했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운전해서 나를 데리러 왔었지. 친구들 차에 탄 친구들은 술에 취한 채 길을 헤매다가 경찰에게 잡혔고, 그 친구들 모두 경찰서 유치장에서 밤을 보냈대. 내가 친구들이랑 노는 대신 엄마를 선택하다니. 하지만 이건 신의 한 수였어. 다섯 번째 이야기. 30년 전 얘기라서 디테일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도
군대에 입대하면 훈련소에 가져와야 할 것들의 목록을 받게 돼. 그 목록에 자물쇠도 있었어. 훈련 시작 전 5일 동안 장비를 받았는데 그 중에 더플백도 있었지. 그리고 가져온 물건들을 더플백에 넣으라고 했어. 나는 내 물건들을 다 넣고 나니 자물쇠만 남았어. 그건 당초에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더플백을 특정한 방법으로 닫으면 자물쇠로 잠글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그 자물쇠로 내 더플백을 잠궜어. 훈련소에 도착해서 우리가 트럭에서 내려올 때 교관 수백 명이 소리치며 우리에게 줄을 서라고 했어. 모두 더플백을 앞에 두고 줄을 섰지. 교관들은 더플백이 잠겼는지 확인하는데 안 잠겼으면 밑으로 집어던져서 내용물을 다 버리게 했어. 우리 중에 나와 단 한 사람만 물건이 떨어지지 않았지. 난 더플백을 잠근 것 뿐이었으니까. 우린 주머니에 뭘 넣는 게 안 돼. 왜냐면 훈련복 주머니에 민간인 물건을 넣으면 안 된다고 엄청 잔소리하더라고. 6번째 이야기. 몇 년 전에 드라마 소프라노스를 시즌 1부터 정주행하기 시작했어. 첫 시즌에서 주인공 토니의 지하실에 물이 넘치는 장면이 있었어. 그걸 보며 그게 얼마나 골치 아플까 상상했지.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집을 샀을 때 보일러 수리사가 5년 내로 온수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한 것이 생각났어. 그게 벌써 12년 전이었다는 걸 깨닫고 걱정이 되더라고. 온수기를 확인해보니 별 문제는 없어 보였는데 어쩐지 불안한 기분이 계속 들었어. 하지만 새 온수기를 설치할 돈이 없었지. 그래서 일단 새 온수기를 사고 설치 비용을 계속 모아보기로 했어. 구입한 온수기를 세탁실에 보관했는데 며칠 후에 오래된 온수기 밑에 물이 차 있는 거야. 보니까 온수기에서 물이 새고 있었어. 우와, 긴급 상황이다. 잠깐만. 이 상황의 대책이 세탁실에 놓여 있지? 난 급하게 유튜브를 통해 온수기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배웠어. 완벽하게 설치를 마쳤지. 드라마가 나에게 온수기 걱정을 시키다니. 이럴 계획은 전혀 없었는데 교체용 온수기까지 사게 만든 거야. 7번째 이야기. 아이슬란드 여행을 위해 모여있던 신용카드 포인트로 렌터카를 예약했어. 근데 출발 이틀 전에 그 예약을 취소하고 신용카드 결제로 다시 예약했어. 그 카드로 결제하면 렌터카 보험 혜택이 있었거든. 그건 날씨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느낌상 왠지 필요할 것 같았어. 아이슬란드에 있을 때 차소가 났어. 우리 잘못은 아니었는데 차는 거의 전손 상태였고 견적상 12,000달러 이상을 렌터카 회사에 지불해야 했어. 몇 달 동안 많은 서류 작업이 필요했지만 결국 신용카드 회사가 전액 지불해줬어. 카드 예약을 바꾼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계속 생각해.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오랫동안 문제가 됐을 텐데. 8번째 이야기. 난 예전에 커다란 광고 배너를 매달고 날아다니는 경비행기 조종사로 일했었어. 그 때문에 뉴욕, 특히 허드슨강 위로 배너를 달고 자주 날곤 했지. 경비행기는 뉴저지 공항에서 타고 가곤 했어. 보통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착륙할 곳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하지만 뉴욕은 조금 다르더라고. 그래서 예외적으로 비상 착륙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정해놓기로 했어. 허드슨강의 기적에서 1년이 지난 날, 난 허드슨강 위에 배 위로 배너를 달고 날아다니는 일을 맡았어. 그 배에는 그 사고의 승무원과 일부 승객들이 타고 있었지. 그곳으로 가는 도중 내 비행기의 엔진이 갑자기 멈췄어. 땅에서 높이가 1000피트도 안 되는 곳에서 빠르게 추락하고 있었지. 그런데 다행히 내가 미리 선정해 놓은 장소, 스태튼 아일랜드의 쓰레기장이 바로 내 왼쪽에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안전하게 착륙했어. 9번째 이야기. 내 친구와 나는 어떤 친구를 맨날 놀렸어. 왜냐면 그 친구는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전혀 안 매고 다녔거든. 어느 날 그 친구와 다른 친구가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던 날 밤이었어. 꽤 늦었고 우린 너무 피곤했거든. 그들이 나를 집에 내려줄 때 나는 그에게 이 바보 녀석 안전벨트 좀 매라고 라고 말했어. 다음날 점심 때 나는 그들이 차 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았어. 그 벨트를 안 매고 운전하던 바보가 잠이 들었나 봐. 그들 차는 주차된 차에 부딪혔고 그 차는 앞에 주차된 차와 벽에 부딪혔어. 주차된 차가 램프처럼 작용해서 그들 차는 뒤집혔고 약 20m를 미끄러졌대. 하지만 어쩌다가 그 바보는 처음으로 안전벨트를 맸고 그 덕분에 전혀 다치지 않았대. 그들 둘 다 차에서 멀쩡하게 나왔다는 거야. 조수석에 있던 친구가 손가락 정도 다쳤더라고. 이번에 제대로 정신 차려서 이제 그 바보는 조수석에 앉을 때도 항상 안전벨트를 매고 다녀.
10번째 이야기. 나는 바이크 타는 것을 아주 좋아해. 그래서 항상 바이커들에게 보호장비 착용을 주장했지. 하지만 내 친구는 여름이고 너무 더워서 장비를 안 입겠다고 했어. 나는 그에게 어떻게든 설득해서 장갑과 헬멧을 사게 했어. 장비를 산 지 1시간도 안 돼서 누군가 그의 앞에 끼어들었고 그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어. 그는 사고 전에 속도를 줄였지만 여전히 시속 약 30마일로 차 본넷 위로 날아갔어. 아스팔트 위에 손과 얼굴을 부딪혔지. 그는 다리에 큰 상처, 팔에는 찰거상이 있었지만 그의 손과 머리는 괜찮았어. 바이크는 완전히 망가졌고 이후에 바이크 보험금이 지불되었어. 그 후에 그는 다시 바이크를 탈 준비를 했고 나는 그에게 전체 보호복을 사도록 도와줬어. 나는 항상 가죽옷과 아주 멋진 카본 헬멧을 착용해. 주변 지역을 다닐 때는 가볍지만 튼튼한 케블라 안감 바지를 입어. 나는 그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절대 바이크를 타고 나가지 않아. 11번째 이야기. 나는 유럽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았어. 그들은 1년에 2번 내 월급의 일정 퍼센트를 보너스로 준다고 약속했지. 하지만 그들의 오퍼에 보너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 내가 왜 보너스가 언급되지 않았는지 물었을 때 그들은 걱정 마. 이 이메일에는 내 회사 공식 서명이 있다고 라고 말했지. 그래서 나는 혹시 몰라 그 이메일을 저장했어. 첫 보너스 지급 때가 되니 회사에 90일 동안 있어야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 화가 나긴 했지만 말이 되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어. 2번째 보너스 지급 때 회사는 그해 성과가 좋지 않아서 아무도 보너스를 받지 못한다고 했어. 더 화가 났지만 회사 상황이 안 좋으니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 이 일이 2008년에 있었어. 다음 해가 되자 회사는 정말로 성과가 좋아져서 이전 보너스와 함께 현재 보너스도 지급한다고 발표했어. 하지만 문제는 바로 내가 그날 회사를 그만두기 결정했다는 거야. 나는 이전 보너스에 대해 어떻게 될지 물었고 그들은 농담이지 방금 그만뒀잖아 라고 말했어. 그래서 나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했지. 일을 시작할 때 받은 이메일을 가져와서 변호사에게 보여주니 그녀는 이건 확실히 당신의 승리라고 했어. 그녀는 첫 해부터의 보너스를 청구하기 시작했어. 본사에서 나에게 연락해 이 사건을 포기하라고 했지만 나는 그들에게 내 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 말했어. 한 주 후 그들은 나에게 4번의 보너스를 모두 지불했고 변호사비도 더 안 냈어. 그 이메일을 저장해 둔 건 정말 잘한 일이었어. 언제나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 말에 넘어가지 마. 12번째 이야기. 나는 조종사 교육을 받고 있었어. 전체적으로 꽤 새로운 경험이었고 잘하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지. 어느 날 솔로 비행을 하려고 비행기를 사전 점검하기 위해 나갔어. 이건 너 혼자 전부 하라며 강사는 다른 일을 하러 다른 항공학교에 갔지. 점검을 한 후에는 기름을 확인해야 했어. 이 비행기는 나사로 고정하는 캡에 부착된 딥스틱이 있어야 해. 그런데 나사를 풀고 나서 딥스틱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는 걸 발견했어. 그럼 이전에 비행한 사람들이 어떻게 비행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아마 그들은 다른 딥스틱을 가지고 있었거나 기름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했겠지. 하지만 안전을 위해 항공학교에 가서 이 상황에서 기름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물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것 때문에 내 수업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결국 했어. 나중에 알게 된 정보에 따르면 딥스틱은 이전 비행 중에 깨졌고 몇 분 전에 착륙 후 바로 엔진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간 것 같대. 엔진 내에서 딥스틱 조각들이 깨져나왔고 그 금속 조각이 엔진 안을 돌고 있었대. 그 상태로는 엔진이 멈출 수도 있어서 비행하기 위험한 상태였어. 결국 엔진을 전부 분해하고 딥스틱의 모든 부분을 찾아 조립해야 했어. 만약 내가 그 비행기를 타고 그냥 출발했다면 아마 나는 여기 없었을 거야. 13번째 이야기. 오래전에 내가 콜센터에서 기술자로 일할 때였어. 클라이언트의 IT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망가진 데이터베이스를 고치는 중이었지. 그 IT 담당자가 화면을 같이 공유했어서 복구 작업을 할 수 있었어. IT 담당자가 파일 이름을 이상하게도 썩을 DB, 망할 백업, 미친 DB? 이런 식으로 변경했는데 나는 혹시 몰라서 그 파일 이름을 바꾼 건 그 사람이라고 확인받았어. 매번 파일을 건드릴 때마다 그를 확인시켰고 스크린샷도 찍었지. 근데 내가 몰랐던 건 그 통화와 목소리가 화면 녹화로 모니터링 되고 있었다는 거야. 다음날 관리자가 나를 불러
최근 나온 파일의 이름 문제에 대해 설명하라고 했어. 그 관리자는 정황은 모른 채 녹화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몇몇 스크린샷만 봤을 뿐이었지. 거기선 내가 뭔가 한 것 같은 느낌이어서 날 의심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오디오와 함께 전체 비디오를 봐달라고 부탁했어. 몇 시간 후 그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자 내게 사과하기 위해 다시 왔어. 결론적으로 나는 항상 나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건 이후 그 관리자는 항상 나한테 엄청 친절하게 대해줬어. 나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지원해줬지. 심지어 구인 사이트에서 내게 대박 좋은 추천서도 써줬어. 14번째 이야기. 샌프란시스코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갔었는데 우린 그 동네에 있는 바를 정말 좋아해. 그런데 나는 새 차를 샀고 거기서 주차가 걱정됐어. 친구들은 아마 괜찮을 거라고 말했지. 그런데 우린 바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하려고 할 때 노숙자가 나에게 다가와서 당신 그 새 차 여기 주차하면 안 돼. 누가 창문을 깨고 내 오디오나 선글라스를 가져갈지도 몰라. 라고 말했어. 나는 그냥 그래, 근데 우린 좀 늦었거든? 나 대신 좀 지켜줄래? 라고 대답했어. 그는 잠깐 멈칫하곤 보안요원처럼? 라고 물었지. 내가 10달러를 제안했고 그가 내 차를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그에게 10달러를 줬고 돌아올 때 차가 괜찮으면 또 10달러를 준다고 약속했어. 모험에 20달러? 나한테 맡겨만 줘. 그는 빈 술병을 흔들면서 내 차를 지켜줄 거라고 흔쾌히 약속했어. 그날 밤 동안 나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재밌게 놀았어. 메리라는 친구가 운전사를 해주던 날이라 그녀에게 내 차 열쇠를 주고 우리는 바를 나왔어. 그리고 다시 차로 돌아가려고 할 때 거의 모든 주차 공간 옆에 깨진 유리 조각들이 있는 거야. 누군가 여러 대의 차 창문을 깨고 차 안을 뒤져본 것 같았어. 나는 이미 내 차 창문이 깨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내 차는 정말 괜찮았어. 헤이! 내가 뭘 했나 봐봐. 내 차를 지켜주던 노숙자가 소리쳤어. 그는 꽤 다쳐 보였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묻자 그는 내게 다가와서 봐봐! 내 얼굴에 이런 커다란 멍이 생겼고 내 손도 상처가 났지만 내 창문을 깨려는 정키를 내가 물리쳤다고. 자네 차만 멀쩡하단 말이야. 라고 말했어. 나는 그에게 10달러를 주려고 했는데 현금이 없었어. 그래서 근처 주류 상점에 가서 돈을 인출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10달러짜리 술이 보이더라고. 그가 계속 들고 있던 빈병이 이 술이었다는 게 생각났어. 나는 그 술을 사서 10달러 지폐와 함께 그에게 건네줬어. 그는 내 돈과 술을 받고는 마구 소리 지르며 주변 노숙자들에게 자랑했어. 그날이 그의 최고의 날인 것 같이 행복해하더라고. 15번째 이야기. 몇 달 전에 우리 도시에 열대성 폭풍이 몰아쳤어. 강한 바람과 엄청난 비가 예상됐지. 우리 주차장이 직원이나 고객들 모두를 수용하기엔 너무 작아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나무들로 둘러싼 길가에 주차해야 했어. 폭풍이 오는 날 아침, 나는 평소 주차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고 문을 잠그고 가려고 했어. 근데 그 장소가 거기서 가장 큰 나무 바로 맞은편이라는 걸 발견했어. 혹시 모르니까 안전을 위해서 나는 내 차를 뒤로 3m 정도 떨어지도록 다시 주차했어. 그날 오후에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가 쏟아지는 중에 길 아래에서 큰 소리가 났어. 나가서 확인해 보니 내가 원래 주차하려던 그 장소 바로 맞은편에 큰 나무가 넘어져서 불과 내 차에서 1m 앞에 쓰러져 있었어. 그 순간 내가 차를 다시 주차한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고 너무 기쁘더라고. 반면에 나의 원래 위치 바로 맞은편에 주차된 차들은 나무에 제대로 깔렸지. 지붕이 무너지고 창문이 깨져 있었어. 말 그대로 피자같이 납작해져 버린 거야. 16번째 이야기. 언젠가 서핑하다가 머리를 부딪혀서 의식을 잃었어. 결국 뇌진탕이라는 판정을 받았지. 그때 17살이었고 엄마와 병원에 갔어. 응급실의 의사와 만나서 뇌진탕인 것 같다고 들었어. CT 스캔을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했어. 나는 조금 망설였지만 스캔을 받아보기로 결정했어. 스캔 결과 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다음날 방사선 전문의가 다시 확인하게 되었어. 그 다음날 내 뇌 속에 종양이 있으니 MRI 촬영을 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어. 만약 그때 발견하지 못했다면 나는 시력을 잃게 됐을 거래. 그렇게 되면 치료 시기가 너무 늦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야. 17번째 이야기.
수년 동안 나는 차 트렁크에 병원에서 준 기저귀 가방을 넣고 다녔어. 거기 우리 아들 둘과 나를 위한 여분의 옷이 풀세트로 들어있었거든. 그 가방은 수년 동안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여러 번 곤란한 상황에서 구해줬지. 그 가방에 6개월마다 한 번씩 아들들 옷을 바꿔놓아 두곤 했어. 사이즈나 계절에 맞게 바꿔주기 위해서야. 이런 식으로 계속 했었는데 몇 달 전에 내 차를 팔면서 그만두게 됐어. 18번째 이야기. 며칠 전에 내 신발 안에 거미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신발을 뒤집어서 흔들었어. 다음날 신을 신으려다가 그냥 확인차로 또 거미가 들어있는지 봤는데 진짜 그 안에 거미가 또 있었어. 하루가 지났는데도 같은 거미가 또 들어가 있었다니. 19번째 이야기. 미국에선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해 듣는 추가 운전 수업이 있어서 가게 됐어. 내가 대학 때였는데 내 자동차 보험료가 미친 듯이 비쌌거든. 나한테 주어진 코스는 하루 8시간이었고 주로 나쁜 날씨에 차량을 제어하는 것에 초점을 뒀어. 봄방학 때 들었는데 여긴 아직도 많은 눈이 오고 있어 얼어붙는 시기였지. 마지막 시험은 순록 테스트였는데 어떤 곳에서는 엘크 테스트 또는 사슴 테스트라고 부르기도 해. 어쨌든 수업을 통과하기 위해선 얼어붙은 도로 위에서 몇몇 라바콘들을 피해 헤쳐나가고 그 라바콘들을 넘어서 차량을 다시 제어해야 했어. 봄방학에서 돌아온 첫날, 나는 눈이 오는 나쁜 날씨에 내 룸메이트와 술집에서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이었어. 차량 주차장으로 좌회전을 하려 했는데 차가 그냥 미끄러져서 지나가 버렸어. 그래서 다른 주차장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했는데 또 미끄러져서 목적지에 가까이 가지 못했어. 나는 전화기둥을 향해 직진하고 있었고 내 룸메이트는 패닉에 빠져 있었지만 나는 이것이 그저 술록 테스트와 같다는 걸 깨달았어. 결국 나는 전화기둥을 피하고 옆에 주차된 차들의 벽을 가까스로 피한 채 다른 쪽으로 차량을 제어했어. 그런 다음 차를 주차장의 빈 공간에 정지시키고 기숙사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지. 그래서 결론은 보험 할인을 위해 듣는 추가 운전 수업은 내 인생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야. 20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전기 패널에서 작업하면서 전기 연결을 끊었는지 혹시나 해서 확인을 했어. 확인해 보니 전기는 꺼져 있지 않았어. 나는 전압이 높은 부분에 가까워지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있었지만 전기는 꺼져 있어야 했어. 바로 어제 내가 까딱 잘못했다면 실수로 저 세상 갈 수도 있었을 거야. 지금까지 스토리캣이었어.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 안녕.